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위하여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전문가이신 문창옥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어떤 내용들을 주로 강의하셨는지 간략하게 일단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핵전제의 생성이라는 것이 다수의 여건들을 끌어모아서 하나의 통일된 일자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은 그 하나하나의 활동을 일컬어서 느낌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얘기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화이트헤드의 분류에 따르면 당대의 그 실제론 철학자들이 일부 했던 중성적 소재라고 하는 것을 대체하는 개념이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조금 설명하다가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그 어떤 의견을 좀 듣고 내가 좀 더 보충 설명하는 그 강의 내용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교수님, 그 지난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볼 적에 느낌이란 여건의 객체성에서 주체성으로의 이행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느낌은 주체와 객체를 전제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느낌이 어떤 중성적 소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그거는 그 기술상에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된 거고, 예.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에서 객체로 이행하는 거다라는 말에서 틀린 건 아니고, 다만 그 이행의 행위를 통해서 주체와 객체가 성립한다 또는 확정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때 그렇다면 그때 느낌은 그 사이에 있는 거다 말이죠. 그리고 주체와 객체는 그 느낌의 관계항으로서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느낌을 떠나서 주체와 객체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느낌이 주체와 객체의 존재론적으로 선행하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그래서 중성적 소재, 주체와 객체를 만들어내는 중성적 소재라고 조금은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느낌도 결국은 역동적인 어떤 생성의 측면에서 어떤 느낌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교수님을 강단에 모시고서 교수님의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전히 지난 시간에 이제 충분히 다 소개하지 못한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란 말이 어떤 뜻인지 그걸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설명하고, 그다음 그것이 적어도 전통 철학적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절은 첫 번째로 느낌이란 말은 여건의 객체성에서 현실적 존재의 주체성으로 이행하는 아주 일반적인 작용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다. 지난 시간에 제가 경험이라고 하는 말을 대체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 이것은 일부 실제론자들이 말하는 중성적 소재를 대체한다. 중요한 것은 중성적 소재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원래 중성이란 말은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는다 뜻일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때 어느 한쪽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건 전통의 철학사로 돌아가면 데카르트 이후에 문제됐던 서양 철학의 이원론, 정신, 신체의 이원론을 일컫는 말의 대안적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이나 신체가 아닌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소재의 성질을 지닌 존재, 이걸 중성적 소재라 부르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신이나 신체는 이 중성적 소재가 특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 그 뿌리에는 하나의 동일한 성격의 존재가 있다. 존재의 층위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어떤 경우는 물질로 또는 신체로, 어떤 경우는 정신으로 분화한 거다.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는 근원적인 존재의 층위에 있지 않다. 파생적인 거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존재의 층위에는 하나의 소재의 어떤 진료가 있단 말이죠. 기본적인 존재의 층위가 뉴트럴하게 있고, 그러니까 중성적입니다.
있고 여기서 어떤 경우에는 물질로 어떤 경우에는 정신으로 이렇게 추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물질이라는 것이 근원적인 것이다 보았던 근대 이원론 철학. 이건 정신이나 물질이라는 파생적인 표피적인 존재를 근원적인 것을 보는 오류를 범했다 그 얘기예요. 진짜 존재는 여기다 말이죠. 원래 뿌리는 으뜸원자 이렇게 쓰죠. 이원론, 이원론 할 때 뿌리가 으뜸이 되는 것이 둘이다 하면 이원론이고 으뜸이 되는 것이 하나다 하면 이원론이 돼요.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는 으뜸이 되는 존재의 층위가 아니고 으뜸이 되는 존재의 층위는 중성적인 어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성적 이론론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하셨죠? 정신, 신체의 이원론에 대항하는 개념이에요. 중성적 이론론이라는 개념은. 이거를 조금 비틀어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전통 철학에 하면 여기 주체가 있고 여기 객체가 있어요. 되게 이건 물리적인 존재일 수 있고 되게 일반적으로 이건 되게 정신적인 존재이죠. 경험에 의해서 주체 주관의 어떤 정신장이 이제 주체로서 역할을 하니까 그럴 때 여기서 지각은 인간이 뭔가를 이제 경험하죠. 그러니까 경험에 앞서서 주체와 객체가 딱 고정돼 있어요. 그리고 경험은 그 사이를 맺어주는 어떤 낱낱의 행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뭐 어떤 게 있고 거기서 주체가 생겨나고 객체가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의 중성적 층위가 있고 여기서 정신이 생겨나고 물질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 도식과 똑같이 여기서는 경험이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순수한 어떤 경험, 순수 경험의 층위가 있고 이 층위에서 어떤 경우는 객체로 어떤 경우는 주체로 이렇게 분화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내가 최대한 한번 빌어서 와볼게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물결이 이렇게 일죠. 그죠? 그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강물이 흘러서 생겨나는 거죠.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물결 없겠죠. 그죠?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죠? 그냥 딱 정지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강물의 흐름이 이 이론론입니다. 이론론. 이 층위, 뿌리, 여기서 순수 경험. 거기에 물결이 이렇게 생겨나요. 응? 물결. 이런 물결 저런 물결이 생겨나요. 이게 주체이고 객체예요. 주체이고 객체 또는 정신이고 물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결에 기반한 물결이 모여서 강물이 되는 게 아니라 물이 근원적으로 있고 흐르는 물이 그것이 이렇게 표피로 드러난 다양한 형태 양상들 그게 비로소 주체이자 객체이고 정신이나 물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뿌리는 이것들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 강물 자체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통 철학은 이원론 철학 또는 이원론 철학에 기반한 경험주의 철학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물결을 통해서 강물을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물결들이 모여서 강물이 된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낱낱의 물결들을 모으면 강물이 될 거라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론론 철학은 강물이 흐르고 있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물결에 불과하다. 물결이 아무리 모여도 강물이 될 수 없다. 뒤집은 거예요. 이해가 됐나 조금?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중성적 소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동양에서는 육체와 정신을 음과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양적 사고로 이제 보면은 중성적 소재를 태극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구도는 좀 다른데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구도는 좀 다른데 태극이 움직여서 음양 하는 거죠. 그렇죠? 근원의 뿌리는 태극이고 음과 양은 그것의 표현으로서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물론 설명 방식은 좀 설명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다르지만 그건 동양의 존재는 근원적인 존재 이해이고 이건 정신과 물질하고는 비교적 경험적 어떤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나 구도는 같아요. 구도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다.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갈리는 것은 주객으로 갈리고 정신과 물질로 갈리는 까닭은 그것이 표피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힘주하는 것이 중성적 이론론자들이고 그걸 이어받아서 와이트헤드는 그때 이 중성적 소재 이거를
나는 느낌 자체라고 보겠다. 이것이 중성적 소재 역할을 한다.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정신을 만들어내고 물질을 만들어내고 어떤 경우는 객체를 만들고 주체를 만든다. 이렇게 보자.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문법에서 보자면 이해하기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이건 내가 맨 처음에 이 강의의 인트로덕션에서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내가 있어서 행위를 하는가?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가? 이런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내가 던져본 적이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내가 있으니까 행위를 하는 거지. 내가 없으면 무슨 행위가 있어. 이렇게 답하기 쉬워요.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얘기해요. 이건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니체라는 철학자 있죠. 그 양반도 명식으로 얘기를 해요. 행위자는 행위가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의 일상 경험에서 딱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지금 앉아 있어요. 여기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여기 와서 앉아 있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럼 내가 없는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안 해요. 왜? 나는 의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아니 사실 뭐 강의를 듣느라고 뭔가 이제 멀리 굴리고 있죠. 그러나 그걸 잠깐 접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정신과 신체 전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호흡도 하고 맥박도 뛰고 뭐 영양도 분해하고 노폐물 배설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뭐 끊임없는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겁니다. 그거 없는 순간, 그거 안 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나로 있지 않죠. 나의 실제성이 사라져요. 그 멈추는 순간. 그렇죠? 더 이상 내가 아니죠. 그 행위 속에 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있어서 행위하는 거다 그러면 그때 나는 뭔데? 행위와 별개로 나가 뭐야 그러면? 행위하지 않는 나 그게 뭐겠어요? 행위하지 않나? 그거는 문법적인 것에 불과해요. 주어로서 기능한 너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어떤 추상적인 사태. 실제하는 나는 항상 뭔가를 하고 있는 나예요.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작용, 여기서 말하는 표현을 들자면 생성의 과정으로서 비로소 내가 있다 말이죠. 그 과정을 떠나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정 속에 나가 있다. 과정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끊임없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느낌이란 말을 소재로 삼아서 주체, 객체 또는 정신 물질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화이트헤드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반복되게 이제 이 도식을 이제 쓸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해해도 앞으로 반복할 때마다 제가 다시 설명할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다시 설명할 겁니다. 다른 용어로, 다른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화이트헤드의 기본 존재론의 도식이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네, 느낌이 중성적 소재를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느낌은 행위로 동사이고 존재는 명사인데 어떻게 동사가 명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방금 제가 행위가 행위자를 만든다 라고 하는 문맥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느낌의 주체를 만든다. 과거 전통 철학은 느낌의 주체가 있어서 뭘 느끼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화이트헤드는 뭔가 느끼기 때문에 느낌의 주체가 비로소 생겨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 어떤 명사가 되는 주체를 만든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화이트헤드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화이트헤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초보자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열어야 될 열쇠예요. 행위가 나를 만들고 있다. 나의 행위가. 여러분 여기 오지 않도록 뭔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뭔가 하고 있지 않은 나를 생각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나. 물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 아무것에는 반드시 의식일 필요는 없어요. 무의식 중에서도 뭔가 나는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고 있지 않는 건 죽은 나잖아요. 그죠? 완전히. 철저하게 죽은 나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 있어, 그거? 그건 내가 아니지. 그죠? 정체성이 없지, 그건. 우리의 표현은 현실성, 실제성이 없지. 나의 실제성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실제하는 현실적 존재인 한 나는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그때 무언가는 느낀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나 주변에 나 아닌 것과 끊임없이 관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릴레이션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옆 벽에 붙어있는 다양한 뭐 색채, 물체의 어떤 화학적 성질, 이 방에 떠다니는 공기의 질과 끊임없이 여러분 소통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는 가운데 나는 비로소 있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나는 유리관 속에 있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활동이 그 느낌의 주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끊임없이.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다음 구절을 한번 가봅시다. 소재의 형태론. 이거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나요? 소재의 형태라는 게 뭔지? 현실 존재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고정된 진료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 어떤 형체, 형상. 그 다음은 진료, 돌덩어리 또는 진흙 또는 구리, 진료죠. 와 그것을 조각해서 만들어내는 형태. 그런 식으로 저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저건 끊임없이 변동하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소재를 동원해서 그것들이 뭉쳐서 현실 존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여기서 다시 느낌이라는 말을 조금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중간쯤에 가면 조금 벗어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 느낌이라는 말은 단순한 기술적 용어, 기술적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전문 용어 이렇게 이해하세요. 테크니컬 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합장하는 현실체가 여건을 사유하여 자기 것으로 개인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간 작용을 시사하기 위해서 채택되었다. 그러니까 여건을 나의 사사로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이거예요. 느낌은 주체하는 본질로 다른 우주 의 다른 요소를 사유하며 그 자신의 주체성을 표현하는 정서적 패턴의 통일성 속에 그 요소들을 종합함으로써 그 주체의 실질적인 내적 구조 속으로 그것들을 흡수한다. 말이 길어요. 네, 긴 말을 간단히 표시하면 가운데 있는 걸 싹 빼버리고 느낌은 주체하는 본질로 다른 그러니까 주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사유하여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 주체의 실질적인 내적 구조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문장을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나 아닌 밖의 여건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하나의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그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운데 두 줄을 보면 조금 이제 지금까지는 다른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본 적이 없는 그 자신의 주체성을 표현하는 정적 패턴의 통일성 속에 그 요소를 종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신의 주체성을 표현하는 정서적 패턴, 정서적 패턴은 가치 평가입니다. 어떤 여건을 저건 내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히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겠죠. 저놈은 저걸 느끼면 내한테 방해가 되겠어.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러면 그걸 부정하거나 아니면 가치 평가 절하하겠죠. 그런 거를 일컬어서 정서적 패턴의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통일성이라는 말을 붙이는 까닭은 나의 일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가치가 충돌하면 안 되니까 나 안에서 일정한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그것들을 끌어모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기 차등화시켜서 충돌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합해서 그 통일성 속에 그것을 종합한다. 여건들을 종합한다는 뜻이에요. 다수 여건들 하나하나를 너는 A 학점, 너는 B 학점, 너는 C 학점, 너는 D 학점 해서 쫙 배열해가지고 종합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구체의 실제적인 내적 구조 속에 실제적인 내적 구조라는 건 지난번에 합성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표현을 했었죠. 로크의 말을 빌어서 합성은 현실적 존재의 실제적인 내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그 말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돌아가서 한번 텍스트를 보세요. 이렇게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자신 이외의 다른 요소들을 독특한 자신의 주체적 목적을 해서 평가해가지고 그걸 자신의 구조 속에 구체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활동 하나하나를 일컫는 말이다. 이 표현입니다. 이해했어요? 조금 떨떠름한 느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봅시다. 네, 교수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정서적 패턴의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주체성이 목적을 이제 쌓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 게이머가 될 거야라는 목적이 있는데 이제 게임을 하는 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법을 공부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 통일성에 어긋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나의 목적의 달성에 이바지할 만한 것들은 중요한 것으로 평가해서 파악하고 그거에 조금 덜 도움이 될 것은 좀 덜 중요한 것으로 평가해서 파악하고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배제하거나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나 적어도 평가절하해서 그거의 가치는 본래 가치보다 더 절하해서 파악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서열을 해가지고 충돌하지 않도록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더 중요하네. 어느 게 중요하지? 이게 헷갈리면 안 되죠. 그 패턴의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조화롭게 각각의 그 가치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화롭게 파악하는 것을 패턴의 통일성 이렇게 표현한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내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라고 할 때 그것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여건, 대상, 객체를 가장 중요한 것들로 파악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다음 그것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법한 것들은 좀 덜 중요한 것으로 또는 오히려 그것을 하면 프로그래머 게이머가 되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건 아주 낮은 평가를 하는 가운데 이제 사소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겠죠. 그래서 통일시키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저거는 정책 패턴 통일성이라는 말은 어떤 가치론적 어떤 그 위계화 대상들을 가치의 어떤 그 질서 속에 이렇게 차등화한 그런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느낌과 합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낌과 합성이 어떤 관계냐? 이런 질문인데 느낌과 합성이 합성은 그 전체적인 과정을 통칭하는 말이고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느낌들을 하나하나 조합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통일시켜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합성은 느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느낌은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느낌들이 들어와서 점차 이렇게 엮여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끝내가면 하나의 느낌으로 통일돼요. 하나의 느낌으로. 그 하나의 느낌이 완결되는 만족의 느낌이라 불러요. 최종의 느낌.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한 느낌에서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도치과에서 그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림이 자꾸 등장해서 하지만 이렇게 막 있죠. 여기 여건의 세계가 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이거 느낌이죠. 이것도 느낌이에요. 이걸 묶어요. 이것도 느낌이고 느낌이죠. 묶어요. 느낌이고 느낌이죠. 묶어요. 묶어요. 뭐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이걸 이렇게 묶어요. 이 묶어요. 또 묶어요. 여기 하나의 느낌. one feeling. 이렇게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합성입니다. 이게 만족이고 satisfaction. 이게 다 여건의 세계, 다자로서의 여건의 세계, 다자. 여기 일자로서의 합생하는 현재 계기, 일자. 그게 있죠. 그러니까 느낌밖에 없어요, 여기는. 실체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하나의 느낌이 생겨나는 과정이에요. 하나의 느낌. 이게 현재 계기입니다. 그리고 이 느낌이 오면 이거 달성되면 이걸 어떻게 한다가 주체성으로서의 활동을 멈춘다. 그렇죠? 후속하는 또 다른 계기의 객체가 돼서 이렇게 엮임의 대상 가운데 하나로 들어간단 말이죠. 객체가 된단 말이죠. 이건 새로운 주체가 이제 생겨나겠죠? 여기까지는 이게 주체였는데 여기 가면서 객체로 바뀐단 말이죠. 종결되고 주체로서의 활동성을 잃어버리고 객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느낌이 생겨나가는 과정 전체를 합성이라 부르고 거기에 합성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느낌들은 다수의 그 소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묶여지는 요거를 이때 이렇게 선택되어 묶이는 것, 평가되고 같이 평가되어 묶이는 것들을 여건, 객체 또는 더 좀 적극적으로 하면 여건, 데이터 이렇게 엮여 생겨나는 이때 이 느낌의 과정 속에 작동하는 어떤 그 존재의 그 위상을 주체 또는 주체성을 가진 계기, 주체성. 이건 왜냐하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거예요. 생겨나면 끝나는 거죠. 이건 생겨나지 않아. 가능성으로만 있어요. 아까 했지만 프로그래머는 아직 가능성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를 끊임없이 추동하는 동력이 되죠. 나의 꿈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에는 아직 주체가 생겨나지 않고 주체가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하나하나의 느낌을 통해서 객체도 성립하고 있어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객체와 주체는 느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성적 소재다.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근데 교수님 그 하나의 질문이 요 상황에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다자들을 수용하는 과정이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은 수많은 이 다자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게 과연 가능하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통일시킬 건 이거밖에 없어요. 꿈이 되는 이상.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도서관에 갔어요. 조금 있다가 컴퓨터 책을 보고 있어요. 도서관에 나와서 컴퓨터 학원을 갔어요. 각기 다른 행동이에요. 무엇이 그 행동을 이끌고 있느냐?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는 나의 꿈이 그 행동을 이끌고 있어요. 각기 다르지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수의 여건들이 있어서 이게 통합되는데 이거 통합되는 까닭은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이 이것들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나는 도서관에 안 가요. 그러겠죠? 활동할 필요가 없어. 완성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 후속하는 존재에게 주어지는 객체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자, 됐죠? 그러면 다음 텍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예, 여전히 느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도대체 무슨 얘기가 새로 시작되고 있는지. 자, 느낌은 벡터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곳에 있는 것을 느끼고는 이를 이곳에 있는 것으로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현실적 객이란 느낌의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의 합생이라고 말한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딱 하나 새로운 게 등장했죠. 벡터라는 말. 그건 빼고는 아까 했던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서 저곳에 있는 것을 느끼고는 이곳에 있는 것을 변형시킨다는 말은 저곳에 있는 것은 어디 계세요? 객체, 여건에 있는 것. 그렇죠? 그럼 이곳은 주체, 생성하는 주체. 이걸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때 벡터란 말은 당연히 원래 무슨 뜻이죠? 물리학에서 힘의 이동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벡터량. 들어봤죠? 네. 이거 스칼라량과 대비해 가지고 흔히 방향을 가진 힘의 이동을 흔히 벡터라 그러죠. 그러니까 물리량에서 뭐 이렇게 이 화살표로 표시하죠. 그래서 어떤 힘의 이동. 벡터. 그러니까 풍력 3의 바람. 방향이 없어요, 지금. 그냥 추상적인 어떤 특정한 힘을 가진 바람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풍력 3의 동풍. 그러면 동쪽에서 바람이 풍력 3의 힘으로 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걸 벡터라고 그럽니다. 앞에 거를 스칼라라고 그러고. 스칼라는 추상이에요. 방향이 없어서 그냥 일반적인 힘의 단위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가지면 구체적인 어떤 힘의 이동이 되죠. 느낌은 힘의 이동이다. 객체에서 그 팔딱거린 그 스럽, 박동이 저쪽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힘의 이동이다. 그래서 벡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벡터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의도가 있어서 뭐 이렇게 이 전문 용어를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느낌을 통해서 어떤 생성의 이행을 통한 어떤 힘의 전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객체가 생성하던 그 힘의 그 어떤 단위가 주체의 생성의 힘의 단위로 옮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했는데 우리 같은 인문학도가 보면 막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표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의 생성력이 주체의 생성력으로 옮아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저곳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온다. 어떤 힘이다. 넘어오는 것은. 어떤 힘이다? 합생의 힘이다. 자기를 구성하는 활동성.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느낌의 과정이 이런 하나의 과정을 나는 합상이라고 부른다. 이건 앞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죠? 느낌들을 통해서 자기를 구성해가는 그 과정. 그건 합생이다. 이건 뭐 앞서 이미 여러 차례 반복했던 얘기입니다. 설명을 통해서 반복했고.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가죠. 이것도 딱 보니까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전제로 하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봅시다. 유기철학은 현실태에 관한 세포이론이다. 세포이라는 말은 상당히 유기적인 표현이에요. 그 밑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세포라고 하는 건 생물학적 세포 얘기합니다. 세포는 그 자신의 생존의 기초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나요? 그것이 생겨나온 우주의 다양한 요소를 사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겠죠. 세포는 자기 주변의 어떤 영양분들 갖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흡수하죠. 그 얘기를 조금 더 우주론적으로 일반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 존재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사유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세포에 비유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포이론이다. 그러니까 현실태에 관한, 현실태라는 것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죠. 이게 여기 살아있는 존재, 활동하는 존재들에 관한 세포이론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포처럼 다수의 자기 이외의 것들을 자기화하는 가운데 생성하고 있다. 살아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요소를 사유하는 각 과정, 그거를 파악이라 부른다. 이 파악이란 말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건 이미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어요. 하나하나의 요소를 사유하는 과정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위에서 바로 이점 위에서 우리 이전 문장에서 느낌이라고 했었어요. 느낌이라고. 그렇죠?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경험 이렇게 했었고. 그렇죠? 그걸 이번엔 파악이라는 걸 다시 바꾸고 있어요. 이게 가장 화이트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파악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경험이라든가 느낌 이런 말들은 조금은 특수한 어떤 상황에 쓰기 위해서 만든 말이고 이거는 아주 일반적으로 현실적 존재가 하는 모든 활동은 다 파악인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거부하는 것도 파악이에요. 거부하는 건 느낌의 차원에서는 그건 느낌 아니에요. 부정적 느낌은 없어요. 근데 파악에는 부정적 파악이 있어요. 아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부정한다 했었죠. 그건 느낌의 행위가 아니에요. 파악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파악이 훨씬 어떤 겁니다?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그 영역을 범주화하자면 현실적 개개의 존재의 활동 하나하나 이거는 전체가 다 파악이다. 근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다. 긍정적인 것은 이건 느낌이라 부르고 이거는 느낌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긍정적 느낌과 부정적 파악 모두 합쳐서 파악이라 부른다. 이해하셨나요? 예, 영어법에 그렇습니다. 영어법이. 그래서 파악이란 말은 현실적 존재가 또는 현실적 계기가 벌이는 하나하나의 모든 활동을 일컫는 아주 일반적인 범주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파악이란 말 우리가 실제로 좀 쓰잖아요. 그죠? 너 파악했어 그거? 이러죠? 이때는 상당히 인식론적으로 어떤 사태를 제대로 깨달았는지 포착했는지 이해했는지 물어볼 때 파악이란 말을 써요. 근데 화이트는 이 표현을 파악이란 말을 쓰는데 이 파악이란 말은 우리가 그때 일상으로 쓰는 파악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이 말을 프리헨션이라고 그래요. 영어 사전에 없는 말. 영어 사전에 우리가 파악이라고 할 때는 apprehension. AP 하나 더 붙여서 여러분 파악이에요. 우리 흔히 너 파악했을 때 이렇게 apprehension 이렇게 해요. 근데 일부러 화이트는 이 두 개 앞에 접두사를 빼버리고 그냥 프리헨션만 남겨둬요. 그 이유는 이건 항상 의식이 동반되는 경우에 인간의 경우에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인간이 의식적으로 뭔가 파악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눈 감고 또는 자면서 파악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인간적 행위예요. 응? 인간 의식을 가진 명료한 지성을 가진 인간이 벌이는 파악은 이렇게 apprehension을 표현하지만 이건 뭐예요 지금? 모든 존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의식이 없는 심지어는 의식이 없다고 하는 돌멩이 주서 뭔가를 파악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강아지도 파악하고 나무도 파악하고 심지어 저 강가의 돌멩이도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로 쓰면 너무 거리가 멀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뜯어버린 거예요. 뭐 이것도 철학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괜히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을 가지고 존재 일반의 자기화 활동, 느낌의 활동 전반을 적어도 활동 하나하나를 다 파악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이때 이 파악은
굳이 인간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 아니다. 그걸 일반화시켜서 존재라면 누구나 하는 어떤 것이든 하는 자기와의 활동 전반을 다 파악이라는 말로 범주화해서 부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 느낌, 파악 중에 파악이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좀 받고 갈까요? 경험과 느낌과 파악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비교적 그 초심자가 이제 헷갈리기 쉬운 그런 이제 개념적 그 나열이어서 좀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경험이란 말은 흔히 인간학적 개념이에요. 인간이 뭐 이런저런 경험을 쌓기도 하고 이런저런 경험을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근대 철학의 문명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요즘 쓰는 경험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썼어요. 그때 경험은 뭐냐? 감각지각. 감각을 통해서 뭐 대상의 어떤 사태를 파악하는 그 하나하나의 행위를 경험이라 불렀어요. 이거 흔히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철학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겁니다. 경험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8세기 주로 이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이때의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그 경험은 지각 경험, 감각 경험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이런 경험들, 감각적으로 말이죠. 그 하나하나를 경험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이트에 표현하자면 어떤 대상의 특정한 특성을 이렇게 파악하는 하나하나의 행위, 이거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말을 화이트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경험자들은 인간을 주체로 놓고 인간이 벌이는 경험을 얘기했어요. 근데 화이트들은 그게 아니라 인간 주체만 아니라 모든 주체, 모든 존재가 경험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까 파악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심지어 돌멩이도 주변의 것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자기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은 물론 당연하죠. 그러니까 경험이란 말은 느낌이나 파악이란 말은 좀 특화된 표현이고 그걸 그냥 전통에서 흔히 쓰던 말을 갖다가 일반화시켜서 모든 존재다 적용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것이 경험이라는 말이죠. 화이트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존재는 경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때 그 경험을 좀 특화시켜서 경험은 그냥 투명하게 하는 게 아니야. 나름의 어떤 평가를 하면서 해. 중요한 것을 보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혐오스러운 것을 경험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좋을까? 느낌이란 말이 더 좋네. 그래서 느낌이란 말이 등장해요. 느낌이란 말이. 가치평가가 동반된다. 경험에는 항상. 그래서 여건과 그것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표현하는 말로 느낌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제할 때 부정하면서 느낌이라는 말은 좀 이상해. 그건 눈 감아버리는 경우인데 안 보겠다 해서 넌 필요 없어 하는 경우인데 거기다가 느낌이라는 말을 쓰긴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우는 느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때는 파악이라는 보다 더 일반적인 용어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악 속에는 긍정적인 느낌인 긍정적 파악이 있고 부정적인 어떤 활동이라 할 수 있는 부정적 파악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말을 바꾸면 긍정적 경험이 있고 부정적 경험이 있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경험이란 말과 느낌이란 말의 부분과 파악이란 말은 그 쓰임이 같다. 의미만 다를 뿐이다. 내포적 의미만. 가리키는 바는 같다. 아니 철학에서 외연은 같다. 내포가 좀 다르다. 내부의 뜻이 좀 다르다. 가리키는 사태는 같은 걸 가리키고 있다. 뭐를 사유화하는 활동 하나하나를 경험이라 부르거나 파악이라 부르거나 느낌이라 부르고 있다. 다만 느낌은 부정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건 또 반복될 거예요. 네, 교수님 그 지나간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합생을 갖다가 현실적 존재의 내적 구조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고, 그런데 이제 합생은 결국은 다자에서 일자로 가는 통일돼 가는 과정으로 이제 그 과정 속에서도 느낌이라는 말을 우리 사용할 수 있겠죠. 또 객체에서 이제 주체로 어떤 이동, 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하여튼 이행이라고 할 때도 느낌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다면은 문제는 그 합생과 이행이라는 말, 그 차이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합생은 내부의 생성 과정을 아까 일컬는다 그랬죠. 예. 들어온 다자를 엮어서 일자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렇죠? 통일시켜서 정서적 패턴의 통일성 속에 다자를 묶어가는 과정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느낌에 이르는 일련의 내적 과정. 그거를 합생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형은 뭔가 밖의 다자를 나의 것으로 끌어들이는 과정. 외부에서 내부로. 구별은 되죠, 일단. 내부에서 외부로 가져오는 과정, 이행. 내부에서 그것을 모아가는 과정, 합생. 구별돼요? 나중에 다시 설명될 기회가 있을 텐데 질문이 남았으니까 간단히 설명할게요. 저 밖에 다수의 생성한 존재들이 있어요. 생성을 끝낸 존재들, 만족한 존재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새로운 어떤 친구가 생겨날래 그래요. 어떤 꿈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객체화시킵니다. 이렇게 다 객체화시켜요. 예? 요 벽까지 도달하는 요 내부로 이렇게 이르는 이 과정을 이행이라 불러요. 그다음 이것이 적극적으로 자기 내부로 들어와서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과정, 하나를 향해서 여기까지는 다수예요. 개별적인 것들이에요. 들어오면 엮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자가 이상이 되니까 그죠? 적극적으로 엮어간단 말이에요. 조합해간단 말이죠. 요 조합해가는 과정을 합생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해했어요? 합생이 끝나면 그럼 만족이 나오죠. 합생이 끝나면 만족이죠. 그럼 다시 이런 다자 중에 하나가 되죠. 이거는. 그래서 또 새로운 존재에게 또 주어지겠죠. 이렇게 다자로서 이것들과 더불어 나란히. 그럼 현실적 존재라고 얘기했을 때 그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합생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합생하고 있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건가요? 둘 다죠. 그러니까 만족한 존재, 그것도 현실 존재예요. 다만 그것은 더 이상 활동하지 않을 뿐이에요. 자기 생성을 마쳤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존재는 생성하는 계기인 거고 생성하는 존재인 거죠. 다만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나중에 설명해야 되겠지만 생성을 마친 존재는 현실 속에 있지는 않아요. 과거 어제가 과거로 갔죠. 그 자체로 현실 속에 있지는 않죠. 어제는 어떻게 있나요? 우리 속에 현재 속에 반영되어서 현재 속에서 반복되는 가운데 있어요. 현재가 그거를 파악해서 내가 그걸 나의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어제가 그 자체로 있지는 않아요. 현실 속에. 그렇잖아요. 나에게 영향을 미친 영향을 준 요소로서 나와 연관 속에서만 있어요. 그 자체로 독립해서 있지는 않고. 네.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건 나중에 여러 가지 그 개념적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그래요. 그러나 저 YTD 의도는 분명해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독립해서 있다. 그러나 그 현실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한 번 성립한 이루어진 과거의 계기는 앞으로 영원히 영향을 줄 것이다. 모든 세계의 생성에. 무화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 전문 용어로 객체로서 불멸한다 그래요. 객체로서 불멸한다. 객체로서의 역할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항상 새로운 앞으로 영원히 무궁토록 새로운 생성에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을 충실하게 사세요. 그건 결코 무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역사에서 무화될 수 없어요. 아니 자손대대로. 그러니까 오늘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건 화이트가 주는 하나의 그 도덕적 교훈이에요. 어쨌든 과거는 이렇게 비록 현실에서 활동성을 잃어버리지만 그 자체의 무게감은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행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교수님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다음 시간의 강의는 아까 이제 잠깐 그 파악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구별해서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과 연장되어 있습니다. 왜 부정이란 말을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파악이란 말과는 조합해서 쓰고 느낌이란 말과는 조합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조금은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 파악과 부정적 파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교수님의 강의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